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획영식 연구이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 소프트 저희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같이 했어요. 네. 예.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 뉴스 보는 게 더 이상 두렵지는 않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근데 왜 자꾸 우리 그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시비 걸죠?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와서 이렇게 실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쑥 들어가니까. 미는 다 이렇게 용서되잖아요.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 처음에는 하도 안 좋은 소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고 혹시 그 전 남자친구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네.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인기 예. 있다는 증거예요. 예, 인기 없으면 누가 시비도 안 걸려. 경제 소프트 사실 업데이트 되자마자 순위가 쑥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 이번 주에는 뭐 6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네. 1위까지 치고 가죠. 간 김에. 간 김에. 제 소원입니다. 저 어떻게 소장님한테 좀 묻어가게 해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좀 보너스 같은 거 나오나요? 우리 문아나운서님, 국민TV에서.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 김광수 경제연구소도 똑같이 노동 착취하고 있잖아요. 전 좋아서 하는 건데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 이사님 이러시기에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완전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동 착취 아니고요. 예. 예, 시겁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예, 잘리면 안 되거든요. 정규직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맞습니다. 저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예. 퇴직할 때까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네. 좋아서 자기 일 하는 3명이 뭉쳐서 하는 경제 소프트.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개편하면서 김광수 소장님 혼자만의 특강으로 좀 만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요, 의료 민영화 그리고 철도 민영화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로써 철도 노조 파업 18일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노사가 오늘 이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거든요.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요. 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도 노조 계속해서 민영화는 안 된다. 철도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돼서 적자가 만성화됐다면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주장만을 계속하면서 그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그러다가 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비령이 내려지자 어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을 했고 오늘 조계사에서 이 박태만 부위원장과 최현 코레일 사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노사 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발표가 난 이후 30분 만에 오늘 또 기재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국철도가 경쟁 없이 이제 114년을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유사 업종에 비해서 인건비도 2배 이상 높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도 47.5%로 외국 철도 회사들이 30% 내외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서 개혁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모두 실패를 했고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서 공공부문 간의 경쟁을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철도공사의 이제 그 인건비 비중이 아마 한 10% 내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 해당하고 철도공사의 이제 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이제 50%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좀 높죠.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철도공사의 이제 부채하고 부채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손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철도가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일본의 이제 철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그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그 배경을 보면 알게 모르게 일본의 철도 민영화를 굉장히 지금 그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2012년 봄에 저희 연구소가 그때도 이제 작년 초죠. 작년 이명박 정권 마지막 때도 그 철도 민영화 논란이 있어가지고 민영화를 하면은 철도 요금이 20% 떨어진다 뭐 이렇게 사기치고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연구소가 경제 시평에서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예, 그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본의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일본의 철도 민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일본의 이 철도 민영화를 참고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하고 상당히 이렇게 겹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겹치는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 지금 긴장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혹시 아세요? 뭐 이제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도 이제 철도 민영화, 뭐 프랑스는 아직까지 뭐 국철 시스템이죠. 독일 같은 경우나 뭐 영국도 이제 민영화했고 미국은 원래부터 이제 민간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쪽 사정들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본 철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예, 어제였나요?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예, 일본 특파원이 썼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예, 저도 그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제도나 경제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철도 역사가 이제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는 있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의 철도 하면은 일본의 철도 시스템을 또는 그 제도의 변화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일본 철도 경우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1949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에 진주해가지고 군정 통치를 할 때죠.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를 이제 GHQ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메가더 사령부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이제 이른바 이제 철도를 전부 이제 국유화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른바 국철이라는 걸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49년에 이제 국철을 이제 만들어서 출범을 시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이고 그다음에 해외 전쟁터에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막 이제 일본 본국으로 이제 병사들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대량으로 막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국철이 출범하고 또 이렇게 그 일자리를 이제 일자리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이제 좀 이렇게 인력 과잉으로 시작을 했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인력 과잉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많은 이렇게 철도가 전체 일본 수송량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뭐 자동차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급된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철도 수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철도 비중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철도를 많이 지었어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후 복구를 하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석탄 같은 거 탄광에서 이제 캐가지고 수송을 해야죠. 그래서 화물 수송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목재 같은 거, 뭐 집을 지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철강 같은 것들 막 해야 되고 도로도 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철도 건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었죠. 근데 그때 이제 철도가 이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 철도, B 철도, C 철도, D 철도, E 철도, G 철도. 그다음에 뭐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뭐 P 철도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철도 유형이 A 철도하고 B 철도는 지방의 철도.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근거리를 가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철도. 그다음에 지방 내에서의 어떤 이제 그 지방선이고, 그다음에 C, D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철도. 뭐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뭐 D, 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 종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철도를 195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지어댔는데, 많이 지어대고 이제 60년 되니까 벌써 이제 그 복구가 끝났죠. 예전에 이제 그 일본 경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후 복구가 이제 끝나고 올림픽 유치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올림픽 유치하면서 이제 일본이 그 추진했던 게 이른바 신칸센, 한국 KTX 건설을 벌써 1960년대에 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신칸센이 그 당시 이제 시속 250km로 동경,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본말로 치면 도카의 또 신칸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이제 짓습니다. 근데 일본 국철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국철이기는 해도 이런 철도를 이렇게 놓는데 처음에 이제 일본 정부가 전쟁 끝나고 나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지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철이 요금 받아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철도도 놓고 운영도 하고 막 했어야 되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모자라죠. 철도를 막 놔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막 부채를,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막 내서 이제 철도를 짓다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국철이니까 일본 정부가 좀 이렇게 그 재정에서 지원을 좀 이렇게 해줘서 뭐 아니면 금융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본 국철한테 모조리 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철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기간 산업, 투자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면 그걸 회수하는 데는 최소 뭐 50년, 100년 단위로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은 회수하는 게 매년다가 1이나 2 정도밖에 회수를 못 하니까 그 이자 비용이나 투자 비용을 처음에는 감당을 못 해요. 이게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기간 산업의 특징이. 네. 초기에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회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회수를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적자가 이제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되는, 그래서 뭐 30년이나 50년 후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뭐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간 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KTX를 지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 투자가 많이 됐는데 그걸 회수하는데 적어도 한 20년에서 25년 동안은 계속 적자가 나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열차 운임으로 받아가지고는 이자하고 상각비를 이렇게 투자 원금을 회수를 하기에 역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적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나중에 한 25년이나 30년 되면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왜냐면 빚을 이제 조금씩 갚아가니까 빚이 줄어들어서.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 하여튼 1960년에 이제 안 그래도 그 철도를 많이 지어가지고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또 이제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신칸센까지 지으니 얼마나 그 부채가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이 이제 폭증을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60년대 딱 되니까 일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 이미 이제 전후 복구가 돼가지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딱 돼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신기 명품
그 뭐랄까요 신기한 그 상품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때 뭐냐 3C라고 불렀어요. 3C. 예. 네. 첫째는 자동차. 그러니까 벌써 이제 60년대부터 일반 가정에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1960년대부터. 1960년대 한국은 어땠죠? 아이쿠야. 예. 예. 그러니까 60년대 벌써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보급되고 그다음에 1960년대 쿨러, 에어컨이 또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쭉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 100세 가전 중에서도 에어컨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뒤쪽에 보급이 된 그렇죠. 상품이잖아요. 세탁기는 언제부터 보급된 줄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예,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본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옆에 일본이란 나라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기계도 있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무슨 별나라 얘기 듣는 것처럼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한일 이제 협정할 때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한국을 완전히 저 미개 아프리카 뭐 이런 정도 이제 옛날에 자기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식민 통치했던 뭐 그런 나라들로 아주 우습게 깔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칼라 TV 1960년대 이게 3C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1960년대 이제 일본 경제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탁 되고 세계 최초의 이제 고속철도가 나아지고 신칸센이 고속철도가 나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칼라 TV가 가정에 확 보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보급되고 이제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한 3,000km가 됩니다.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가 한 2,000km가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니까 이걸 자동차로 2,000km를 갈 수도 없고, 뭐, 기차로도 2,000km 가면 하루 꼬박 걸려서 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비행기가 빨리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 국토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이제 벌써 이렇게 그 도입이 60년대부터 이제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돼서 자동차하고 비행기하고 철도가 벌써 60년대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와. 벌써. 50년대까지만 해도 철도가 압도적이었어요. 60년대 탁 들어오니까는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서 자동차하고 철도하고 비행기가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철도가 밀려요. 왜냐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집 앞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 앞에서 회사까지. 도화 투 도화 운동수단이거든요. 비행기는 일단 속도가 빠르잖아요. 뭐 이게 제트기 같은 경우는 뭐 시속 800km를 날아가니까 2,000km라고 해도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해도 2시간이면 가버리죠. 근데 신칸센 시속 뭐 300km 잡아줘도 2,000km면은 몇 시간 걸립니까? 7시간 정도. 예, 7, 8시간이죠. 근데 그때는 거기까지 안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고속철도가 경쟁하는 것은 500km에서 1,000km대답니다. 1,000km를 넘어가면은 도저히 이 고속철도가 비행기를 경쟁을 못 해요. 그런 것도 지금 상식이죠. 왜냐면 1,000km라고 해도 300km 달리는 고속철로 몇 시간 걸립니까? 1,000km면 3시간 넘게 걸리죠. 네. 비행기로는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경쟁이 안 됩니다. 시간 경쟁이.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경쟁할 수 있는 거리대가 시간대는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500km에서 1,000km 그 사이예요. 그걸 넘어가면은 비행기한테 지고, 그보다 짧으면은 누구한테 지죠? 자동차한테 지죠. 자동차한테. 자동차가 이제 정말로 집에서 집까지 가버리니까 자동차한테 경쟁이. 그러니까는 1960년대에 벌써 일본 그 국철 철도가 자동차하고 비행기한테 밀려버려요. 안 그래도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증을 했는데, 신칸센까지 짓고 막 해가지고 빚이 폭증을 했는데, 자동차하고 비행기한테까지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가 막 정신없이 늘어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벌써 그때 60년대부터 일본 국철의 적자 문제가 이제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1968년에
이제 국철 구조 개혁을 단행합니다. 발표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A선, B선, 그러니까 지방선들 있죠. 재래선들. 그러니까 짧게 움직이는. 네, 지방에서 움직이는 네. 뭐 서울로 치면 무슨 경의선, 경인선, 수원선, 수인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철도가 이렇게 그 하루에 뭐 10명 승객이 뭐 20명, 50명 하루에 100명 뭐 이런 정도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제 4,000명 하루 승객이 4,000명 이하인 이제 마지노선으로 지방철에서 이제 4,000명 이하면 다 적자 노선. 그래서 4,000명 이하인 철도 노선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83개의 노선이 이제 적자가 큰 지방 노선들이 이렇게 재래선이 이제 다 이렇게 거론이 됐죠. 그래서 이 83개, 83개 지방 그 재래선을 폐지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68년에.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용감한 사나이가 또 일본에서 나타납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다나카 가쿠에이가 탁 나타납니다. 1971년에 자민당 총재가 돼가지고 73년에 이제 총선에서 일본 총리가 되거든요. 그때 뭘 주장했다고 그랬죠? 다나카 가쿠에이가 저번 일본 경제에서 한번 말씀드렸던데 일본 열도 개조론을 주장을 합니다. 일본 열도 개조를 해서 일본 전국 방방 곳곳에 막 골프장, 뭐 스키장, 뭐 이렇게 컨도미니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지어대고 그래서 이제 일본 국민들도 이제 서구 복지국가처럼 이제 잘 살게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딱 해버려요. 해놓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지방 이제 곳곳에 막 가야 되는데 곳곳에다가 막 골프장 짓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폐지하기에는 재래선을 그대로 다 놔둬버려요. 다 놔둬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다나카 가쿠에가 토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지어대요. 더 그냥 뭐 경치 좋은 데다가 막 이제 뭐 호텔 짓고 콘도 짓고 뭐 골프장 짓고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가려면은 철도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다음에 각 지방에서 이제 뭐 자민당이 선거를 하려면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 표를 얻는 아주 그 공약 중에 효과가 있었던 게 이 건설 사업인데 철도 건설이에요. 그게 더 지어버려요, 막 철도 건설이에요. 뭐 선거 나온 뭐 정치인들마다 전부 막 철도 건설을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막 공약을 내세워버려요. 그러니까 1970년대 그래도 적자투성인 국철이 폭증을 해버려요, 적자가 더. 다나카 가쿠에이 때. 아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참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1970년대 말에 이제 또 이렇게 여론이 이제 이렇게 공론화되죠. 야, 이거 철도 일본 국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말이 되냐? 저 빚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빚 내가지고 갚아도 못 갚을 상황이 이렇게 온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그걸 내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정치인이 또 있었죠. 80년대 나카소네. 나카소네요. 네. 네. 나카소네가 또 81년에 탁 등장해서 내가 이제 일본 국채를 민영화할 거야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나섭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이제 나카소네 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69년인가 이제 그 일본 국철이 다 철도도 짓고 운영도 다 했잖아요. 근데 1968년인가 9년에 이제 철도 시설을 너무나 이제 국철이 빚이 막 폭증을 하니까 철도를 놓는 것은 별도로 공단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철도 시설 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철도 시설 공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 공단이 이제 철도를 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국철이나 아니면 일본에는 그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사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영철이 있어요. 그럼 그 사철이 그걸 이제 임대해서 이렇게 운영만 하는 그런 구조를 갖죠. 하는데 어쨌든 양쪽 다 이제 비투성이가 돼가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80년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나카소네 야스히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작은 정부 주장하면서 야, 일본 정부도 이제 빚이 많고 빚이 막 그 당시에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들도 막 철도를 비롯해서 막 빚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대 개혁을 이제 공기업 개혁을 내세웁니다. 그 3대 공기업 개혁이 뭐냐면 그 당시 가장 그 규모가 컸던 공기업이 이제 일본 국철, 그다음에 일본 NTT, 일본 이제 통신, 전기통신, 전기통신회사, 그다음에 일본 담배회사, 그 JT 이 세 개였습니다. 이 세 개를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카소네 씨가 이렇게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죠.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일본 국철이 또 한편으로는 그 한때 전체 그 종업원이 한 46만 명에 달했어요. 46만 명에. 지금은 이제 한 전부 합쳐서 한 20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만 명? 이렇게 되죠. 일본 철도 참 80년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일본 철도향하고 한국 철도향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일본 철도 그 연장 그 철도선 노선 길이가 한 3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노선 수는 한 10개 정도 노선이 지금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철도만 한 3,800k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복선화된 거, 경부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복선화된 게 한 2,000km.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철이 한 2,500km? 좀 못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선화는 그냥 한 노선에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철도를 2개 깐 거니까 하나라고 치면은 뭐 하지만 그것도 그냥 철도 이렇게 그 영업선이니까 그걸 다 합치면 한 8,500km 정도 되죠. 8,500km에 이제 인력으로 치면은 뭐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철도 노선 길이로 치면은 일본이 36,000km니까 이게 8,500km 치면 한 4배? 4배 정도. 4배 예. 정도 되죠. 인원수로 치면은 이제 한 20만 명인데 4배, 한국은 이제 3만 명이니까 12만 명이 일본이 적정 숫자가 되겠죠. 20만 명이니까 많죠, 일본이.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 비하면. 근데 뭐 일본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잉 인력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60년대 말 한참 절정에 달했을 때는 한 46만 명을 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카소네가 이제 그 민영화를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구조개혁을 이제 막 밀어붙이죠. 네. 네, 밀어붙이는데 일본 이제 그 국철도 되게 이제 그 어느 나라나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안 좋은 것들만 다 또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일본 국철도 안에 보면은 또 복잡해요. 막 완전히 이제 이제 그 뭐 일본 말로 치면 가쿠마류 해가지고 완전 사회주의파도 있고 뭐 온건파도 있고 뭐 해가지고 막 7개, 8개 막 계파가 있어가지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국유기업으로 조금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낙하산도 거기도 뭐 똑같이 낙하산도 있고 또 방만 경영 있고 뭐 근데 그게 이제 땡땡 치는 거. 네.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근무 일제다가는 근무한다고 써놓고 가서 이렇게 근태를 하는 거예요. 근무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준법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시 운행한다고 그래서 원래 이제 2분 만에 한 역을 갈 걸 5분이나 10분 만에 한 역을 가요. 그런 이제 파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철도 민영화도 일본의 철도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 안고 있었죠. 예, 다 안고 있었죠. 그래서 나카소네가 이제 했던 게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일단은 그게 이제 이제 일본 국민들의 또 여론도 별로 안 좋았어요. 서비스는 엉망인데다가 좀 문제가 많은데다가 혹시 그 당시 일본의 그 국철 노동자들도 그 신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의 수준의 어떤 임금을 받았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왜냐면 일본은 옆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일본 사회가
옆으로 비슷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은 항상 그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할 때 또는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더 씌우기를 하는 부분이 자기 밥통, 자기 밥그릇 지키기다. 그리고 귀족 노조다. 그리고 임금을 정말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위화감 조성을 계속 하거든요.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로. 하여튼 예. 일본이 이제 80년대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나카소네 정부 출범할 때 이제 일본 국철의 인원수가 한 40만 명을 좀 넘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87년에, 그러니까 7년 후에 이제 나카소네 씨가 물러난 후에 이제 이른바 분할 민영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87년에 분할 민영화 할 때에 이제 그러니까 40만 명, 나카소네 81년에 한 40만 명이 27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 21만 명까지, 27만 명으로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은 한국처럼 이렇게 뭐랄까 강퇴, 명퇴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왜냐하면 벌써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80년대는 또 일본 경제가 세계 최강의 경제였거든요. 호황기였죠. 네, 아주 예. 호황기였고 그다음에 각자가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저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또 그 당시에는 일자리를 골라서 갔거든요.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그만둬도 얼마든지 다른 데 일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내가 그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나카소네 씨가 이제 민영화를 부르짖어 가지고 했는데 나카소네 씨가 민영화를 부르짖은 그 또 다른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공작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공작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공기업들이 주로 이제 일본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뭐 민노총이라든지 노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제 노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노조 단체들이 주로 이게 그 당시 일본 최대 야당이 사회당이었어요. 네. 아마 그 도이 타카코 위원장 하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사회당 여성 당수로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분인데 헌법학자예요. 네. 사회당의 지지 기반이 그런 노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나카소네 총리나 자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당을 이렇게 밀어붙이려면은 노조 기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 최대의 노조 규모를 자랑한 게 이런 공기업들이었어요. 일본 국철이라든지 NTT라든지 뭐 JT라든지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민영화시키면은 당연히 노조가 반발을 하겠죠. 네. 반발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는 확 밀어버리면은 약화되겠죠. 노조가 이렇게 약화되거나 무너지면은 사회당의 지지 세력이 약화되죠. 정치적으로 자민당이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나카소네 씨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실제로 나카소네 씨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걸 또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꼼수가 또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대목들은 지금 상황하고도 한국의 지금 상황하고도 굉장히 아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각자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면은 어느 부분이 이렇게 대꾸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이제 어느 정당하고 이렇게 관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나 이렇게 뭐 새누리당이 어디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매칭이 되실 겁니다. 일맥상통한데요. 바로.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작년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봤어요. 저희가 볼 때는 봤어요. 보고 지금 그 선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본의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7년에 이제 민영화 할 때, 이제 그때도 막 파업도 일어나고 준법 투쟁도 일어나고 막, 이제 일본 전체적으로도 막 이제 논란이 일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당연히 야당 입장에 가만히 안 있죠. 자기들이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충돌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복잡했죠. 복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987년에 이제 그 일본 국철의 분할 민영화에 이제 그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이제 일본 국철을 6개 운영회사로 쪼개고 그래서 이제 6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본 철도, JR 동일본, 이제 JR 동해 도카이도 동해도 철도, JR 서일본 철도 이렇게 이제 3개.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그마한 섬이 3개가 있어요. 홋카이도도 섬이에요. 홋카이도, 그다음에 규슈, 시코쿠 이렇게 3개가 JR 규슈,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그래서 이 6개 운영회사로 이제 쪼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쪼개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쪼개. 왜냐면은 그 겹치게 하면 뭐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지역 분할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 분할을 하면은 이제 동일본 철도 같으면은 동경하고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센다이 지역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제 권역을 갖거든요. JR 도카이도는 이제 나고야 그 오사카 권역을 갖고 있고 JR 이제 서일본은 이렇게 이제 니가타 한국을 바라보는 쪽, 동해 쪽 그쪽 철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동경역에서 신칸센이 홋카이도로 간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 권역을 지나서 JR 홋카이도 권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가야 되는. 다른 회사 권역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연계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 철도 노선을 이용하니까 사용료도 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교통량 통제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분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당연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일본 사람들도 많은 이제 고민을 했겠죠.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 낸 게 이제 6개로 쪼갰는데 6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JR 화물이라고 해서 이제 화물만을 딱 취급하는, 그래서 7개로 이제 쪼갰습니다. 7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빚이에요. 빚이 이제 그 1987년에 분할하기 직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이 JR 그 일본의 이제 국철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빚이 그 당시에 무려 37조 엔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37조 엔이면 87년도에 한국 GDP보다 더 컸을 거예요. 더 컸을 거예요. 337조 엔이면 그 당시에 뭐 한 10원으로 곱해도 370조 원인데 지금 한국 GDP가 1000조 원 조금 넘으니까 벌써 30년 전에니까 한국 GDP는 그때 뭐 100조 뭐 안 되는 그런 상황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됐나? 하여튼 그러니까 GDP의 몇 배가 되는 빚을 하나의 공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할 민영화를 하려면은 그 빚을 다 떠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국철 청산 사업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 빚을 이 국철 청산 사업단이 다 가져갑니다. 네. 다 가져가되 나머지 이제 6개하고 7개 그 화물철도 6개 철도 회사한테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로 빚을 조금씩 분담을 해줍니다. 흑자가 날 수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자 나면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너무 빚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흑자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빚을 이제 대폭 줄여주고 그 빚을 이제 그 국철 사업 청산 사업단이라는 데서 떠안아요. 그럼 이거 국철 그 사업 청산 그 사업단은 그러면 그 빚을 떠안으라고 돈 벌이는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빚을 갚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철 청산 사업단이 가진 게 뭐냐면은 이 분할하는 7개 회사의 주식을 갖습니다. 주식을 갖고 그다음에 철도 시설을 가져요.
시설을 가지니까 그럼 시설을 가지면 이제 그 당시 87년은 어떤 상황이었죠? 일본의 부동산 투기 거품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발생하는 그런 시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분할할 때 일본 사람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땅값이 평당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국철 이렇게 청산 사업단이 철도 부지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수를 하면 부채를 이렇게 인수를 해도 요 땅을 팔면 그렇죠. 다 또 갚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빚을 37조 원 가운데서 한 25조 원을 떠안고 한 7조 원은 7개 회사한테 이제 나눠주고 7조 원은 이렇게 철도 그 시설공단이 이렇게 떠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90년 딱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거품이 네. 빠지기 시작한 땅값이 거죠. 폭락해 버렸죠. 예. 그러니까는 이 국철 민영화를 그 민영에서 만드는 이제 청산하기 위한 청산 사업단이 파산을 해버리고 청산 사업단이 파산을 해버릴 지경에 처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벌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는 빚은 떠안았는데 땅값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경기는 또 안 좋아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는 땅값은 폭락하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 안에 헤매고 하니까는 이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아봐도 택도 없는 거예요. 팔아봐도. 팔려고 누가 사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국철청산 사업단이 또 1998년에 또 파산을 해요. 결국 파산을 해요. 못 버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분할만 했지 여전히 공기업 형태로 가죠. 민영화를 안 해요. 이제 민영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분할해가지고 각 6개 여객 이제 운송을 전담하는 철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렇게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 이제 민영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했냐면은 2002년에 이제 했죠. 이제 이른바 고이즈미가. 그러니까 처음에 60년대에도 이제 자민당, 80년대 나카소네, 그다음에 87년에는 이제 그 타케시타 노무라라고 이제 또 자민당이 있어요. 하시모토가 이제 그 당시에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되게 일본의 재무장관을 했고, 97년 8년에 이제 하시모토 씨가 이제 또 총리를 할 때 파산을 하고 2001년에 고이즈미 씨 자민당 총리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흑자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낸 이 세 개, 그러니까 JR 동일본, JR 도카이도, JR 니시 일본, 서일본 철도 이 세 개만 이제 민영화를 해요. 나머지 이제 뭐 홋카이도나 규슈나 시코쿠는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일본 정부가 떠받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이 철도 민영화를 완전히 했느냐는 아니죠. 그러니까 절반만 지금 한 상태죠.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대도시의 이제 그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철도 회사들만 3개만 지금 민영화가 되어 있죠.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정상적인 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빚을 대폭 덜어주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흑자는 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제 흑자를 내니까 이제 빚을 계속 갚으라 그래. 더 뛰어가지고 야 이것도 네가 좀 더 갚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철 청산 사업단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청산 사업단하고 철도 시설공단을 이제 합쳐가지고 독립행정법인으로 고이즈미 때 이제 공기업들을 전부 이제 공기업하고 산하기관들을 전부 이제 그 독립행정법인화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본 그 공기업들이나 그 정부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빚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독립채산, 독립경영. 그래서 독립행정법인. 다만 이게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또는 공기업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행정법인이다라는 거죠. 행정기구인데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흉내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죠. 서울대를 독립행정법인화를 했죠. 국립대학의 행정법. 근데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걸 전혀 이제 양쪽의 사정을 잘 모르고 일본에 사니까 우리 그 정부의 관료 탕관오리 나리들이 그거 보고 뺏겨가지고 그냥 갖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뭘 모르니까 일본의 그런 각 분야별로 케이스토리라든지 어떤 제도나 정책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슨 급한 대로 보고 갔다가 그냥 뺏겨가지고 꼭지 하나 원해서 보도자료 내고 대통령한테 이거 하고 있다 일하는 표시 내는 게 무슨 급하거든요. 이렇게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말든 또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그 정부 이렇게 산하 단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재정이나 어떤 그 효율성이나 공익적 서비스나 이런 것이야 나중에 그때 문제 생기면 또 그때 가서 하는 척하고 티내서 막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자기들 일거리 없다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걸 또 해결한다고 또 일한다라고 막 열심히 또 이렇게 흉내낸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한국의 경우에는 어설프게 뺏기고 흉내내가지고 해서 혼란이 더 확대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2년에 그 독립행정법인으로 해서 국철 청산사업단하고 철도시설공단 시설들을 전부 이제 떠안아가지고 지금 그걸 이제 빚을 처리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대신 그걸 떠안아줬어요. 일본 정부가 대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벌써 몇십 년 동안 해서 이렇게 벌려오는, 이렇게 빚을 쌓아온 걸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철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용산 그 국제 업무단지 개발, 혹시 그 사진 보셨나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 그거 홍보하면서 막 내세운 건물 지으면은 그 조감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삐까뻔쩍한 조감도요. 예. 그 용산 국제 업무단지 조감도 인터넷에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 방송 다 들으시고 난 후에 꼭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아랍에 저기죠. UAE 카타르 인공섬 있잖아요. 네.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을 그냥 막 초고층, 백층 막 이런 것들 집단으로 막 그려놨어요. 건물도 그냥 네모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삐죽삐죽 사선으로 네. 되게 예쁘게. 네. 예. 그러니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집어 쓴 거죠 지금. 그게 지금 2012년과 13년에 지금 거의 8조 원이나 되는 영업 적자가 이제 단기 순손실이 나고, 철도공사의 이제 부채도 4조 원이니까 5조 원 가까이 폭증을 한 상태고. 네. 그러니까, 철도, 민영화, 아니면 철도, 이렇게 자회사 분할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빚을 이렇게 적자를 내고 부실 사업을 한 자들부터 먼저 잡아다가 처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국민이 납득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박수 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일당부터 먼저 잡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드림허브 프로젝트 투자금리가 뭔가 하는 데는 투자자들이 26개 기업들이 있어요. 금융기관까지 해서 26개,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그다음에 해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철도공사가 그 빚이나 손실을 다 뒤집어 쓴 모양새가 됐어요, 지금. 자산이 9조 원인데 부채가 8조 5천억이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철도공사 단기 순손실이 8조 원이 났으니까 그 빚을 다 뒤집어 쓴 셈이죠. 네. 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재부 장관 나리께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시냐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읽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KTX다 뭐다 하면서 엉터리 공사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그걸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근데 철도 공사가 단독으로 그런 걸 했겠냐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철도 민영화가 지금 이제 그 진행되어 온 과정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이런 걸 보면은, 자회사 만든다는 건 분할을 의미하죠. 그렇죠. 분할을 의미하죠. 분할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민영화. 그러니까, 철도공사 노조 파업하는 것에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각자 판단에 따라서. 또 이게 막 정치적인 투쟁까지 막 겹쳐 있다 이겁니다. 또 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왜냐면은, 인건비 비율이 50%라는 건,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논의해서 조금 효율화 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그런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접근을 해가고 이야기를 풀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꼼수를 깔고서 이렇게 그다음에 마치 이렇게 철도공사 또는 노조가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빚이 폭증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 국채 지금 발행 잔고가 500조 지방채하고 500조 어디다 썼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정부 공무원 모조리 다 잘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어디다 썼냐 이겁니다. 왜 어디다 쓰고 제대로 이렇게 썼으면 빚이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네네. 외환위기는 왜 터졌냐 이거예요. 카드 대란은 왜 터졌냐 이거예요. 부동산 투기 거품 해가지고 그거 막는다고 생쇼하면서 난리치고 이렇게 돈 쏟아붓고 있는 거 그 돈이 다 무슨 돈이냐. 다 엉터리 정책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부터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정부 이렇게 관리들이고 모조리 다 잘라야죠. 구조조정 해야죠. 거기부터 구조조정을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기업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터졌다. 뭐 CEO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부채를 떠안게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방 날아가죠. 그렇죠. 네, 금방 날아가죠. 이것은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그 정권과 일개 아무리 그 철도 노조가 크다 하고 힘이 세다 한들 또는 그걸 뭐 이렇게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 한들 정권의 권력과 부딪혀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결코 온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온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짓을 계속 되풀이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뭐 새누리당 찬성할 수 있고 민주당 뭐 찬성할 수 있고 또는 거꾸로 새누리당 반대할 수 있고 민주당 찬성 이렇게 반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반대만 한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잖냐 지금까지. 보기 싫고 엉터리고 그래서 막 저는 밀어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막 이렇게 촛불 들고 그래서 문제 해결됐냐 이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반대도 반대지만 정말로 이제는 나라 경제 국민들의 삶을 일반 시민들이나 서민들의 삶을 배불리 이렇게 부자로 살 수는 없더라도 남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게끔 살 수 있는 좀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행복하게 살다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만 이게 비로소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다.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회전문식으로 그 사람인 걸 계속 돌려가서 지금까지 문제 해결됐냐 이겁니다. 계속 벼랑 끝으로 몰려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반대만 하고 있고 또 해전문 이야기를 한다. 이제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새로운 대안을 누가 만들 거냐?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네. 당장 오늘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를 들으신 분들은, 그쵸? 언론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지를 정확히 알 텐데, 많은 분들이 너무 게을리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여튼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한다. 정치적인 공세로서 한다라는 게 문제죠. 네. 네, 오늘 일본 철도 민영화를 통해 본 우리나라 철도 민영화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